사람들은 보통 취업을 하면서 본격적인 조직 생활을 경험하게 된다. 조직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의견 차이가 나게 마련이다. 사람들의 성격은 이렇게 의견 차이를 보일 때 잘 드러난다. 회의를 할 때 주도적으로 자기 의사를 표현하고 끝까지 자기 주장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기 의견을 별로 내세우지 않고 대세에 따르는 사람도 있다. 전자의 사람은 무슨 일을 하건 리더가 되고 싶어 하며 매사에 적극적인 경우가 많다. 또한 도전 정신이 강하고 추진력도 있지만 고집이 세서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들으려 하지 않고 자기 의견만 주장하기 일쑤이다. 반면 다른 사람의 의견에 맞추어 따라가는 사람은 전체적인 조화를 중시하지만 자신의 의견을 솔직하게 표현하지 않는다. 21세기는 새로운 기회의 시대이며 경쟁과 속도의 시대입니다. 우리 기업은 전 세계를 무대로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인재 발굴과 기술 개발, 창의적인 아이디어, 이 세 가지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 중에서도 인재 발굴이 가장 중요한데 세계 인류 기업들과 경쟁해서 이기려면 우수한 인재 확보가 관건이기 때문입니다. 21세기는 새로운 기회의 시대이며 경쟁과 속도의 시대입니다. 우리 기업은 전 세계를 무대로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인재 발굴과 기술 개발, 창의적인 아이디어, 이 세 가지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 중에서도 인재 발굴이 가장 중요한데 세계 인류 기업들과 경쟁해서 이기려면 우수한 인재 확보가 관건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회사가 문을 연 1957년부터 공채를 시작했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일일이 직접 면접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회사의 규모가 커져서 면접을 하는 것이 아주 힘든 일이 되었지만 우리 회사에 필요한 인재를 뽑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 아직까지도 직접 면접장에 들어갑니다. 저는 도전 정신과 책임감이 강한 사람, 추진력이 있고 리더십이 있는 사람을 선호합니다. 이런 사람을 중점적으로 채용해 기업의 인재로 키우면 회사가 더욱 성장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회사는 2007년부터 천재 경영을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여기서 천재란 팔방미인형 인재로 놀기도 잘 놀고 공부도 잘하고 일도 효율적으로 잘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무슨 일을 하건 자신의 잠재력과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습니다. 천재로 불리는 소수 엘리트 1명은 평범한 직원 1000명, 아니 10,000명의 능력을 합친 것과 같습니다. 천재가 3명만 있어도 우리 기업은 물론 한국 경제의 차원이 달라질 것입니다. 기업인과의 대담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한국의 대표 기업인 고려건설의 김민숙 회장님을 모시고 의견을 들어보려고 합니다.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회장님께서 고려건설을 설립하신 지 30년 만에 세계 굴지의 건설 회사로 키우신 데에는 회장님의 사업에 대한 안목과 창의적 경영이 가장 큰 기여를 했다고 봅니다. 그 외에 회사 발전에 기여한 것으로는 무엇이 있을까요? 뭐니 해도 우리 회사 직원들이지요. 회사 발전이 직원들 덕분이라고 하셨는데 직원을 채용할 때 회장님께서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점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세상에는 훌륭한 인재들이 아주 많은데 그런 인재들만 뽑는다고 회사가 발전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같이 잘나고 뛰어난 사람들만 뽑아놓으면 서로 반목하고 싸우기 일쑤입니다. 그래서 저는 소수의 엘리트보다는
다양성을 지닌 평범한 인재를 채용하고 그들의 조화를 추구합니다. 예컨대 일 처리가 꼼꼼하나 거북이처럼 느린 거북이형 인재는 어떤 일을 하건 간에 일 처리에 실수가 없다는 점에서 채용에 쓸만합니다. 일 처리가 빠르지만 실수가 많은 토끼형은 창의적이라는 점에서 채용에 쓸만합니다. 사회는 다양한 인재가 모여 조화 속에서 자신의 장점을 발휘할 때 발전하게 됩니다. 회사도 일반 사회와 같아서 잘난 사람, 못난 사람이 서로 부족한 부분을 채우면서 어울려 살아가는 것입니다. 인재도 회사라는 사회 안에서 자신의 강점은 최대한 발휘하고 부족한 부분은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받으며 성장한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그렇습니다. 모든 면에서 잘난 사람도 없고 못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 회사의 인재들도 원만한 대인관계를 통해서 서로 부족한 면을 채워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천천히 그러나 꾸준하게 발전할 수 있었던 우리 회사만의 경영 비결이자 인재 경영법입니다. 인류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인재들 사이의 친화력과 조화가 가장 큰 덕목이며 기업 발전의 밑거름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도전 정신과 승부욕이 강해서 매사에 자기 중심적이고 앞만 보고 달리는 경주마형 인재는 회장님 회사에 필요 없을까요? 연예인 사생활 보호 어디까지? 얼마 전 인기 가수 K씨가 사적인 자리에서는 사진 촬영을 거절한다고 말해 화제가 되고 있다. 사생활에 대한 연예인들의 생각을 들어봤다. K씨에게 공감, 사적인 자리에서는 사진 촬영이나 사인 요구 거절은 당연. 영화배우 L씨. 연예인의 수입에는 대중의 호기심도 호기심이려니와 팬들을 만족시키는 값도 포함돼 있으므로 어느 정도 사생활 침해는 감수해야. 개그맨 H씨. 연예인은 대중의 관심과 사랑을 먹고 사는 존재. 사생활 침해는 참아야. 탤런트 P씨. 연예인이 대중의 관심을 받는다 손치더라도 일터가 아닌 사적인 자리에서까지 사생활 침해를 참아야 할 이유 없어. 가수 K씨. 벽에 걸린 텔레비전에서 아버지의 이름이 흘러나왔다. 사형이 확정됐다고 했다. 사형 확정 판결 소식은 내 희망을 앗아갔다. 다음 날 오후 내 앞으로 날아든 우편물은 마지막 자존심을 조각냈다. 발신인을 알 수 없는 갈색 봉투 안에 선데이 매거진이라는 주간지가 들어있었다. 그날 아침 발행된 것으로 사진 한 장이 일면 전체를 차지하고 있었다. 입을 꾹 다물고 카메라를 돌아보는 소년의 사진이었다. 모자이크가 없었으므로 누군지 알아보는데 크게 힘들지 않았다. 나였다. SC 경찰서에서 카메라 플래시를 받으며 서 있던 12살의 나. 다음 페이지엔 세령호의 재앙이라는 제목의 특집 기사가 10쪽에 걸쳐 실려 있었다. 판결문 전문이 실리고 세령호 사건을 재구성한 기록이 뒤를 이었다. 아버지의 어린 시절, 20여 년에 걸친 야구 선수 생활, 은퇴 후 직장 생활까지 조명했으니 평전이라 부를 수도 있겠다. 기사 중간중간에는 현장 검증 사진이 들어갔다. 대미를 장식한 건 확정 판결을 받은 후에 찍힌 아버지의 사진이었다. 아버지는 모자나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지 않았다. 고개를 숙이지도 않았다. 카메라를 돌아보는 무표정한 눈은 일면 사진 속 내 눈과 똑같았다. 나는 중학교를 졸업하지 못했다. 12번의 전학 끝에 자퇴해 검정고시로 고등학교에 들어갔다. 고등학교 4학기 동안엔 9번 전학을 했다. 신분이 알려지는 방식은 늘 같았다. 선데이 매거진과 나에 대한 기사의 복사본이 학교와 학부모회와 반아이들, 집주인과 이웃집으로
동시 배포됐다. 개인의 인권과 공익, 무엇이 우선인가? 최근 일상생활에서 개인이 하루 평균 83회 CCTV에 찍힌다는 다소 충격적인 보도가 있었다. 이 뉴스를 접한 시민들은 CCTV의 사생활 침해를 우려하고 있다. CCTV가 범죄 예방을 위해 꼭 필요하다 손치더라도 지나치게 개인의 사생활을 엿보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 우리 사회가 복잡해짐에 따라 이처럼 개인의 인권과 공익이 충돌하는 경우는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다. 얼마 전 연쇄 살인 사건의 현장 검증에서 시민들은 살인범의 얼굴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이러한 시민들의 요구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다. 만약 흉악범의 얼굴과 사진이 공개되면 범인의 인권도 인권이려니와 그 가족들의 인권도 침해될 수 있으므로 얼굴을 공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정부는 성폭력 범죄자의 신상 정보를 인터넷에 공개할 뿐만 아니라 이웃 주민들에게 우편으로 알려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것 역시 범죄자의 일상생활을 어렵게 하고 범죄자의 인권을 지나치게 침해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현대사회는 과거에 비해 개인의 인권과 사생활 보호를 중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의 이익과 개인의 인권이 갈등을 일으킨다면 공익을 우선시해야 한다. 왜냐하면 사회는 개인이 혼자서 살아가는 공간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더불어 생활하는 공동체이기 때문이다. 엘리베이터 어린이 납치 사건에서 범인을 잡는데 CCTV가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처럼 CCTV는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위해 꼭 필요하다. 범죄가 발생하기 쉬운 장소에는 CCTV를 적극 설치해 범죄를 예방하고 이미 일어난 범죄 해결에도 활용해야 한다. 또한 범죄자의 인권이 다소 침해된다 손치더라도 범죄 예방을 위해서는 그들의 얼굴과 신상 정보를 반드시 공개해야 한다. 개인의 인권과 공익의 갈등은 앞으로도 끊임없이 발생할 것이다. 우리는 사회 구성원으로서 공동체의 안전과 질서를 위해 공익을 우선시해야 한다. 인권을 보호받아야 할 개인은 범죄자가 아니라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시민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인생에는 오랫동안 기억되는 첫 순간들이 있다. 초등학생이 되어 엄마 손을 잡고 학교에 처음 가던 날. 왠지 설레기도 하고 긴장이 되기도 했던 때를 생각하면 지금도 미소가 지어진다. 또한 그토록 원하던 대학에 합격했을 때는 말할 것도 없고 처음으로 데이트를 하게 되었을 때 느꼈던 감정도 아직 생생하다. 대학교 정문을 처음으로 들어서면서 날아갈 듯이 기뻤던 순간. 첫 데이트를 앞두고 가슴이 두근거려 잠을 못 이루던 순간을 잊을 수 없다. 처음으로 자동차를 운전하던 날. 겁이 나서 마음이 조마조마했지만 뭐든지 하려고 들면 다 해낼 수 있다는 아버지의 응원을 받으면서 조심스럽게 차를 몰던 기억도 새롭다. 아르바이트를 해서 처음 돈을 벌었을 때 부모님께 선물을 드리면서 마음이 뿌듯했던 기억도 잊을 수 없는 순간이다. 오늘은 인연이라는 주제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이번 사연은 서울 관악구에서 김민수 씨가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여러분은 인연을 믿으십니까? 저는 피할 수 없는 인연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25년 전 어느 날의 일입니다. 저는 이전 직장의 여직원에게서 제 앞으로 편지가 왔다는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일주일 후에 편지를 찾으러 갔습니다. 그 편지는 6개월 전에 선배의 소개로 만난 여자로부터 온 편지였습니다. 저는 그녀와 명동에서 첫 만남을 가졌는데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어색함이 사라지고 그녀에게 호감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외모는 말할 것도 없고 저와 성격도 잘 맞는 여자였습니다. 그러나 선배로부터 그녀의 부모님이 저와 만나는 것을 반대하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더 이상 연락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녀에게서 편지가 온 것입니다.
정말 마음이 설렜습니다. 당장 그녀에게 연락을 하고 싶었지만 저에게는 그녀의 전화번호가 없었습니다. 그녀를 소개해 주었던 선배는 호주로 이민을 떠나 소식이 끊어진 상태였고 그녀에게서 받은 명함도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어 막막했습니다. 저는 그녀와는 인연이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아쉬움을 달랬습니다. 긴 장마가 끝난 어느 날 오랜만에 대청소를 해야겠다고 마음먹고 책장을 정리하는데 뭔가 툭 하고 떨어졌습니다. 제가 그토록 찾던 그녀의 명함이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다시 그녀와 연락이 닿아 날아갈 듯이 기뻤습니다. 그러나 행복한 순간도 잠시 전화기 너머로 갓난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순간 저는 그녀가 이미 누군가의 아내가 되어 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저는 서둘러서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에게 편지를 보낸 그녀가 원망스러웠습니다. 그렇게 3년이 지났고 그녀를 거의 잊어버릴 무렵 어느 날 이민간 선배가 한국에 왔다고 연락해 왔습니다. 오래간만에 선배를 만나 외국 생활 이야기를 들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선배가 갑자기 소개해 줄 사람이 있다고 하면서 어쩌면 저도 그 사람을 알지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1시간쯤 지나서 한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바로 그녀였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선배는 명희가 그동안 일이 너무 바빠서 결혼을 못했어. 다시 만나보지 않을래? 하면서 웃으며 저에게 물었습니다. 선배의 말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제가 그동안 오해를 한 것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그녀의 집으로 전화했을 때 그녀의 결혼한 언니가 친정에 며칠 와 있던 중이었고 그 갓난아이는 그녀의 조카였던 것입니다. 오해가 눈 녹듯이 사라지던 그 순간이 지금까지의 제 인생에서 잊지 못할 최고의 순간입니다. 그날 이후 그녀와 저는 매일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만났고 다시 데이트를 시작한 지 2달 만에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한 지 20년도 넘었지만 우리는 부부싸움 한 번 안 하고 늘 즐겁게 살고 있습니다. TV는 사랑을 싣고 오늘은 멀리 파라과이에서 오신 민영석 씨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민영석 씨. 안녕하세요. 오늘 용서를 빌고 싶은 분을 찾으신다고요? 사연 간단히 소개해 주세요. 네. 지금으로부터 15년 전 이야기인데요. 저는 IMF 때 무역업을 하다가 환율이 갑자기 오르는 바람에 빚만 지고 사업이 망하게 됐어요. 그때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앞이 캄캄했지요. 가진 게 아무것도 없었던 저는 용산역에서 노숙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돈이 없으니 역 근처 식당을 돌아다니며 끼니를 구걸했는데 매번 식당에서 쫓겨나고 사흘이나 굶다 보니 세상에 대한 원망이 마음속에 가득 찼어요. 오늘도 밥을 못 얻어 먹으면 식당에 불을 질러버리겠다고 마음먹고 무작정 어떤 할머니가 하는 국수집에 가서 앉았지요. 국수집에서 음식을 주던가요? 할머니는 허름한 제 옷차림을 보셨는데도 국수를 그릇에 가득 담아주셨어요. 국수를 허겁지겁 먹고 나니 할머니가 제 그릇을 뺏어 가셔서는 국수를 또 한가득 담아주시더군요. 그렇게 국수 2그릇을 먹고 나니 슬슬 걱정이 되는 거예요. 좀 앉아 있다가 할머니가 잠깐 한눈 파시는 사이에 도망을 쳤어요. 그런데 할머니가 쫓아나오면서 저한테 "아이고, 뛰지 말고 그냥 걸어가. 다쳐, 이 사람아." 라고 소리치시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미안함과 고마움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그날 이후 세상에 대한 미움을 버리고 다시 일을 시작해서 지금은 파라과이에서 작은 사업을 하고 있답니다. 그런 일이 있으셨군요. 이제
사업도 자리를 잡았으니까 한 번쯤 찾아가 보시지 그러셨어요. 찾아뵙고 국수값도 드리고 죄송하다는 말씀도 드리고 싶었는데 용기가 나지 않더군요. 그럼 오늘 큰 용기를 내셨는데요. 저희가 국수집 할머니를 찾아봤습니다. 할머니께서 15년 전 국수를 먹고 돈도 내지 않고 도망간 민영석 씨를 만나러 오셨을까요? 민영석 씨, 조마조마하시죠? 할머니를 크게 불러보세요. 할머니! 벌써 눈가가 촉촉해지셨는데요. 다시 한번 크게 불러주세요. 할머니! 나오셨군요. 이쪽으로 오시죠. 민영석 씨가 말을 잇지 못하시고 눈물을 왈칵 쏟으시네요. 할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그때는 너무 힘들고 막막해서 그랬어요. 용서해 주세요. 별 말씀을요. 나를 찾아줘서 고맙고 내 국수를 먹고 이렇게 성공해줘서 오히려 내가 고맙지요. 할머니, 그때 잡으려고 들면 잡을 수도 있었을 텐데 왜 도망가는 민영석 씨에게 뛰지 말고 걸어가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국수 2그릇을 허겁지겁 먹고 도망치는 걸 보고 처음에는 저도 어이가 없었어요. 그런데 황순원의 소나기는 1952년 발표된 단편소설로 한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소설 중 하나로 꼽히는 작품이다. 소설에서는 서울에서 전학 온 12살 소녀와 시골 소년의 풋풋하고 애틋한 감정을 표현하고 있다. 마치 고향길을 걷고 있는 양 섬세하고 세밀한 풍경 묘사와 담담하고 객관적인 심리 묘사는 독자로 하여금 어린 시절의 아련한 추억을 떠올리게 한다. 한국인의 마음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소나기는 영화, 노래, 연극 등 다양한 장르로 재창작되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소나기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이유를 사람들의 고향에 대한 향수와 첫사랑에 대한 그리움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소나기에서 보여주는 시골 정취와 소년 소녀의 맑고 순수한 감정이 소설을 읽는 이들에게 유년기의 추억을 떠올리게 했으리라는 분석이다. 가. 소녀는 개울가에서 소녀를 보자 곧 윤초신의 증손녀 딸이라는 걸 알 수 있었다. 소녀는 개울에다 손을 잠그고 물장난을 하고 있는 것이다. 서울서는 이런 개울물을 보지 못하기나 한 듯이. 벌써 며칠째 소녀는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에 물장난이었다. 그런데 어제까지는 개울 기슭에서 하더니 오늘은 징검다리 한가운데 앉아서 하고 있다. 소녀는 개울 뚝에 앉아버렸다. 소녀가 비키기를 기다리자는 것이다. 요행 지나가는 사람이 있어 소녀가 길을 비켜주었다. 다음 날은 좀 늦게 개울가로 나왔다. 이날은 소녀가 징검다리 한가운데 앉아 세수를 하고 있었다. 분홍 스웨터 소매를 걷어올린 팔과 목덜미가 마냥 휘었다. 한참 세수를 하고 나더니 이번에는 물속을 빤히 들여다본다. 얼굴이라도 비추어 보는 것이리라. 갑자기 물을 움켜낸다. 고기 새끼라도 지나가는 듯. 소녀는 소년이 개울뚝에 앉아있는 걸 아는지 모르는지 그냥 날쌔게 물만 움켜낸다. 그러나 번번이 허탕이다. 그대로 재미있는 양 자꾸 물만 움킨다. 어제처럼 개울을 건너는 사람이 있어야 길을 비킬 모양이다. 그러다가 소녀가 물속에서 무엇을 하나 집어낸다. 하얀 조약돌이었다. 그러고는 벌떡 일어나 팔짝팔짝 징검다리를 뛰어 건너간다. 다 건너가더니만 획 이리로 돌아서며 이 바보!
조약돌이 날아왔다. 소녀는 저도 모르게 벌떡 일어섰다. 단발머리를 나풀거리며 소녀가 막 달린다. 갈밭 사이길로 들어섰다. 뒤에는 청량한 가을 햇살 아래 빛나는 갈꽃뿐. 이제 저쯤 갈밭머리로 소녀가 나타나리라. 꽤 오랜 시간이 지났다고 생각됐다. 그런데도 소녀는 나타나지 않는다. 발돋움을 했다. 그러고도 상당한 시간이 지났다고 생각됐다. 저쪽 갈밭머리에서 갈꽃이 한 옴큼 움직였다. 소녀가 갈꽃을 안고 있었다. 그리고 이제는 천천한 걸음이었다. 유난히 맑은 가을 햇살이 소녀의 갈꽃머리에서 반짝거렸다. 소녀 아닌 갈꽃이 들길을 걸어가는 것만 같았다. 소녀는 이 갈꽃이 아주 되지 않게 되기까지 그대로 서 있었다. 문득 소녀가 던진 조약돌을 내려다보았다. 물기가 거쳐 있었다. 소녀는 조약돌을 집어 주머니에 넣었다. 다 갑자기 사면이 소란스러워진 것 같다. 바람이 우수수 소리를 내며 지나간다. 삽시간에 주위가 보랏빛으로 변했다. 산을 내려오는데 떡갈나무 잎에서 빗방울 듣는 소리가 난다. 굵은 빗방울이었다. 목덜미가 선뜩선뜩했다. 그러자 대번에 눈앞을 가로막는 빗줄기. 비안개 속에 원두막이 보였다. 그리로가 비를 그을 수밖에. 그러나 원두막은 기둥이 기울고 지붕도 갈래갈래 찢어져 있었다. 그런대로 비가 덜 새는 곳을 가려 소녀를 들어서게 했다. 소녀의 입술이 파랗게 질렸다. 어깨를 자꾸 떨었다. 무명 겹저고리를 벗어 소녀의 어깨를 싸주었다. 소녀는 비에 젖은 눈을 들어 한번 쳐다보았을 뿐 소년이 하는 대로 잠자코 있었다. 그리고는 안고 온 꽃묶음 속에서 가지가 꺾이고 꽃이 일그러진 송이를 골라 발밑에 버린다. 소녀가 들어선 곳도 비가 새기 시작했다. 더 거기서 비를 그을 수 없었다. 밖을 내다보던 소년이 무엇을 생각했는지 수수밭 쪽으로 달려간다. 세워놓은 수수단 속을 비집어 보더니 옆에 수수단을 날라다 덧세운다. 다시 속을 비집어 본다. 그리고는 이쪽을 향해 손짓을 한다. 수수단 속은 비는 안 새었다. 그저 어둡고 좁은 게 안 됐다. 앞에 앉은 소녀는 그냥 비를 맞아야만 했다. 그런 소년의 어깨에서 김이 올랐다. 소녀가 속삭이듯이 이리 들어와 앉으라고 했다. 괜찮다고 했다. 소녀가 다시 들어와 앉으라고 했다. 할 수 없이 뒷걸음질을 쳤다. 그 바람에 소녀가 안고 있는 꽃묶음이 망그러졌다. 그러나 소녀는 상관없다고 생각했다. 비에 젖은 소년의 몸 내음새가 확 코에 끼얹혀졌다. 그러나 고개를 돌리지 않았다. 도리어 소년의 몸기운으로 해서 떨리던 몸이 저기 누그러지는 느낌이었다. 솟아나던 수순잎 소리가 뚝 그쳤다. 밖이 멀게졌다. 수수단 속을 벗어나왔다. 멀지 않은 앞쪽에 햇빛이 눈부시게 내리붓고 있었다. 도랑 있는 곳까지 와보니 엄청나게 물이 불어 있었다. 빛마저 제법 붉은 흙탕물이었다. 뛰어 건널 수가 없었다. 소년이 등을 돌려댔다. 소녀가 순순히 엎이었다. 걷어올린 소년의 잠방이까지 물이 올라왔다. 소녀는 어머나 소리를 지르며
소년의 목을 끌어안았다. 개울가에 다다르기 전에 가을 하늘은 언제 그랬는가 싶게 구름 한 점 없이 쪽빛으로 개어 있었다. 라. 그날도 소녀는 주머니 속 흰 조약돌만 만지작거리며 개울가로 나왔다. 그랬더니 이쪽 개울뚝에 소녀가 앉아 있는 게 아닌가. 소녀는 가슴부터 두근거렸다. 그동안 알았다. 어쩐지 소녀의 얼굴이 해쓱해져 있었다. 그날 소나기 맞은 탓 아냐? 소녀가 가만히 고개를 끄덕이었다. 인제 다 낫냐? 아직도. 그럼 누워 있어야지. 하도 갑갑해서 나왔다. 참, 그날 재미있었어. 그런데 그날 어디서 이런 물이 들었는지 잘 지지 않는다. 소녀가 분홍 스웨터 앞자락을 내려다본다. 거기에 검붉은 진흙물 같은 게 들어있었다. 소녀가 가만히 보조개를 떠올리며 그래, 이게 무슨 물 같니? 소녀는 스웨터 앞자락만 바라다 보고 있었다. 네, 생각해냈다. 그날 도랑을 건너면서 내가 엎인 일이 있지? 그때 내 등에서 옮은 물이다. 소녀는 얼굴이 확 달아오름을 느꼈다. 마, 개울물은 날로 여물어 갔다. 소녀는 갈림길에서 아래쪽으로 가보았다. 갈반머리에서 바라보는 서당골 마을은 쪽빛 하늘 아래 한결 가까워 보였다. 어른들의 말이 내일 소년애가 양평읍으로 이사 간다는 것이었다. 거기 가서는 조그마한 가게방을 보게 되리라는 것이었다. 소녀는 저도 모르게 주머니 속 호두알을 만지작거리며 한 손으로는 수없이 갈꽃을 휘어꺾고 있었다. 그날 밤 소녀는 자리에 누워서도 같은 생각뿐이었다. 내일 소년애가 이사 가는 걸 가보나 어쩌나. 가면 소녀를 보게 될까 어떨까. 그러다가 까무룩 잠이 들었는가 하는데 참 세상 일도. 마을 갔던 아버지가 언제 돌아왔는지. 윤초시 댁도 말이 아니야. 그 많던 전답을 다 팔아버리고 대대로 살아오던 집마저 남의 손에 넘기더니 또 악상까지 당하는 걸 보면. 남포불 밑에서 바느질감을 안고 있던 어머니가 증손이라곤 계집애 그의 하나뿐이었지요. 그렇지. 사내에 둘 있던 건 어려서 잃어버리고. 어쩌면 그렇게 자식 복이 없을까. 글쎄 말이지. 이번엔 꽤 여러 날 앓는 걸 약도 변변히 못 써봤다더군. 지금 같아선 윤초신에도 대가 끊긴 셈이지. 그런데 참 이번 계집엔 어린 것이 여간 잔망스럽지가 않아. 글쎄 죽기 전에 이런 말을 했다지 않아? 자기가 죽거든 자기 입던 옷을 꼭 그대로 입혀서 묻어달라고. 농산물 가격에 대해. 작년 겨울에는 농산물 가격이 정말 쌌었는데 올해 들어 너무 비싸진 것 같아요. 같은 물건이 어떤 때는 싸고 어떤 때는 비싼 이유는 뭔가요? 제품의 가격은 시장에서 제품을 구매하려는 수요와 제품을 생산해 시장에 제공하는 공급의 관계에 따라 결정됩니다. 수요가 증가하는데 공급량이 줄면 가격이 상승하게 되고, 제품에 대한 수요가 줄거나 그대로인데 공급량이 늘면 가격은 하락하게 됩니다. 배추와 같은 농산물은
시장의 수요와 공급의 영향을 많이 받는 품목입니다. 얼마 전 발생한 냉해와 전염병으로 인해 배추의 공급이 줄었습니다. 그러나 공급이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휴가철을 맞아 채소 수요는 증가했습니다. 이처럼 공급이 줄고 수요가 증가하자 이들 품목의 가격이 크게 오른 것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5분 경제에서는 전문가를 모시고 보완제와 대체제라는 경제 용어에 대해 이해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우선 보완제란 무엇입니까? 네, 보완제는 보완 관계에 있는 두 상품을 말합니다. 보완은 모자라거나 부족한 것을 보충해 완전하게 한다는 뜻이지요. 예를 들어 우리가 삼겹살을 먹을 때 고기만 먹는 것이 아니라 상추에 고기를 싸서 먹고 또 술을 드시는 분들은 소주도 같이 마시게 되지요. 이럴 때 삼겹살과 상추 혹은 삼겹살과 소주의 관계를 보완 관계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완 관계에 있는 상품은 어떤 한 상품의 수요가 늘어나면 다른 것도 함께 수요가 늘어나게 되지요. 네, 그럼 커피와 설탕의 관계도 그런 건가요?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커피를 마실 때 설탕을 타서 마시게 되죠. 바늘 가는데 실 간다라는 말처럼 커피와 설탕은 보통 같이 먹기 때문에 커피의 수요가 증가하면 설탕의 수요도 증가하게 됩니다. 따라서 커피 가격이 상승하면 설탕 가격도 상승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교수님, 혹시 보완제와 반대되는 경우가 있습니까? 네. 보완제와 달리 한 상품의 수요가 늘어나면 다른 상품의 수요가 줄어드는 경우 서로 대체 관계에 있다고 말하고 이러한 대체 관계에 있는 상품을 다른 상품의 대체제라고 합니다. 그럼 대체제에는 어떤 예들이 있습니까? 소고기와 돼지고기야말로 대체제의 대표적인 예이지요. 소고기 값이 올라가면 소고기 소비는 줄게 되고 소비자들은 가격이 저렴한 돼지고기를 더 선호하게 됩니다. 그러면 소고기에 대한 구매력이 떨어지면서 소고기 값은 다시 하락하게 되고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시장 가격이 적절하게 조정됩니다. 네, 그럼 쌀과 밀가루 같은 경우도 대체제로 볼 수 있을까요? 1960년대에 한국에 쌀이 많이 부족해지자 쌀 대신 밀가루를 먹는 분식운동을 했었는데 그런 경우 쌀과 밀가루가 서로 대체제였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네, 그렇게 볼 수도 있지요. 그 당시 쌀의 대체제로 밀가루가 사용되었던 것입니다. 네, 경제 용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요즘 배추값이 폭락해서 농민들이 울상입니다. 배추 한 포기 가격이 1,500원까지 떨어져 예년 평균 3,000원에 턱없이 못 미치고 있습니다. 지난해 가을 배추 한 포기 값이 12,000원을 넘어 김치가 금치로 불리던 때와는 아주 대조적입니다. 이것은 정부가 올해 배추 공급량을 예측했음에도 불구하고 공급이 초과되어 나타난 현상입니다. 그런데 농산물 가격은 왜 이렇게 폭등과 폭락을 반복할까요? 그 이유는 농산물 공급이 비탄력적이기 때문입니다. 가격이 오를 때 공산품은 즉시 공급을 늘릴 수 있는데 반해 농산물은 자연적 제약 때문에 즉시 공급을 늘리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과 농사를 지을 때 사과가 한창 익어가는 8월 말에 태풍으로 사과가 다 떨어져 버리는 피해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해에는 사과 생산량이 크게 줄어들어 사과값이 큰 폭으로 오를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가격 폭등을 예상할 수 있지만 사과는 짧은 기간 안에 꽃을 피우고 열매 맺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공급량을 빨리 늘릴 수 없습니다. 이에 비해서 공산품인 휴지는 갑자기 소비가 늘어나서 공급이 더 필요할 경우에 공장에서 짧은 기간 안에 비교적 쉽게 생산량을 늘릴 수 있습니다. 즉 공산품은
시장의 수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공급량을 조절할 수 있는 반면에 농산물은 공급량을 탄력적으로 조절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농산물은 수요 공급 간의 시차가 커서 주기적으로 초과 공급이나 초과 수요가 생기게 됩니다. 이런 현상으로 인해 매년 농산물 가격이 불안정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부는 농산물 가격에 대한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하고 농산물 유통에도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서 물가를 안정시키고 농민들을 보호할 필요가 있습니다. 커피의 눈물. 책 소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좋은 프로그램 선정 커피의 눈물. 향기롭고 아름다운 커피 이야기가 펼쳐진다. SBC 다큐멘터리 커피의 눈물을 이제 책으로 만난다. 이 책은 네팔 커피 농가들의 감동적인 이야기로 커피 향보다 더 진한 사람의 향기를 담고 있다. 커피는 무역량으로 볼 때 석유 다음으로 수출이 많이 되는 국제적인 상품이다. 전 세계적으로 커피 소비량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커피를 재배하는 농가들은 아직도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커피 산업에 진출한 기업의 불공정한 무역으로 인해 커피 농부들이 계속 손해를 보고 있기 때문이다. 이 책에서 필자는 선진국이 저개발국에 원조하는 것보다 공정무역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가. 오늘날 기업들은 발달한 통신과 운송수단을 이용해 여러 국가에서 제품을 생산하고 있으며 생산된 제품은 전 세계의 소비자에게 팔리고 있다. 이런 다국적 기업의 영향력 증가로 선진국 소비자들은 지구 반대편에서 생산된 상품을 집 근처 슈퍼에서 손쉽게 구매할 수 있게 되었다. 다국적 기업들은 높은 수익을 올리기 위해 어딘가에서 더 값싼 재료와 노동력을 공급받으려고 한다. 저개발국에서 물건을 싸게 구입해 선진국 소비자들이 있는 곳으로 운반한 후 비싸게 팔아 큰 이익을 얻는 것이다. 이런 형태의 사업은 다국적 기업에게 많은 이익을 가져다 주었으나 일부 저개발국의 농민들은 노동력을 제공했음에도 생계를 이어나갈 수 없을 정도로 값싼 임금을 받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 같은 다국적 기업과 저개발국 생산자 간의 이익 차이가 공정무역이 탄생하게 된 주요 배경이다. 공정무역이란 저개발국의 생산자들이 기본적인 생활 수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소비자가 생산비용 이상의 가격으로 제품을 구매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면 커피 원두 10g의 적정 가격이 100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이 가격에는 인건비와 같은 생산비용, 커피 생산자의 생계비, 농장 개선 비용 등이 포함된다. 그런데 커피를 생산하는 국가들 간의 경쟁으로 커피값이 생산비용 이하인 90원으로 떨어지게 되면 커피를 재배하던 농부들은 아무리 커피를 많이 팔아도 생계를 유지하지 못하게 된다. 이때 공정무역 수입업자가 커피를 시장 가격보다 높은 100원의 가격을 주고 사서 중간 유통 과정을 줄이고 소비자에게 판다. 소비자는 가격 면에서 볼 때는 시장 가격보다 비싼 가격으로 제품을 구매하는 것이지만 저개발국의 농부는 이로 인해 생계를 유지할 수 있게 된다. 공정무역의 의의는 크게 두 가지를 들 수 있다. 우선 공정무역은 생산비용 이상의 가격을 보장함으로써 생산자들이 생계를 유지하고 미래의 사업을 계획하거나 생산시설에 투자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무역에 의존하는 저개발국의 생산자들은 환율이 상승하거나 하락할 때마다 큰 영향을 받게 된다. 공정무역으로 시장의 경쟁이나 환율 변동과 관계없이 생산비용 이상의 가격을 보장받는다면 저개발국의 농민들도 충분히 자립할 힘을 기를 수 있게 된다. 생산자들은 공정무역으로 발생한 수입으로 농장의 시설을 개선하고 새로운 사업을 구상할 수도 있다. 소비자들은 시장 원리에 의해 결정된 가격보다 다소 비싼 가격으로 상품을 사게 되지만 공정무역 제품을 구매함으로써 생산자에게 정당한 가격을 지불하는 윤리적 소비를 하게 된다. 소비자들의 윤리적 소비는 장기적 관점에서 볼 때 제품의 질을 향상시켜
소비자 자신에게도 유익한 일이 되는 것이다. 라. 둘째, 공정무역은 일방적인 원조가 아닌 노동의 가치를 인정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 선진국이 저개발국을 도울 때는 대부분 자본이나 기술을 투자하는 형태로 원조를 하게 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원조는 선진국에서 저개발국으로의 일방적인 방향으로 진행된다. 공정무역을 하게 되면 원조하는 나라, 원조를 받는 나라의 개념은 사라지고 소비자와 생산자 간의 정당한 무역이라는 개념만 남는다. 선진국 소비자가 저개발국의 생산자에게 정당한 대가를 지급함으로써 노동의 가치를 인정하는 협력의 관계를 맺게 되는 것이다. 마. 전 세계적으로 공정무역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한국에서도 공정무역 제품이 소개되고 있다. 국내 한 식품회사는 이달 초 커피 전문점 사업을 새롭게 시작하면서 드립커피를 제외한 모든 커피 음료에 공정무역 커피 원두를 쓰고 있다. 가까운 곳에 커피 전문점이 있는데도 일부러 찾는 사람들이 있을 만큼 소비자들의 반응도 좋다고 한다. 저개발국에서 소규모로 생산된 의류, 장신구, 도자기를 판매하는 사이트도 생겼다. 그러나 스위스에서 공정무역 바나나가 시장의 50%를 차지하는 것과 비교하면 국내의 움직임은 아직 미미한 수준에 불과하다. 바. 공정무역은 선진국과 저개발국, 구매자와 공급자의 대립적인 관계에서 벗어나 모두가 발전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는 새로운 시도이다. 또한 선진국이 저개발국에게 베푸는 원조가 아닌 소비자와 생산자가 협력적인 관계를 맺어가는 과정이며 더 싼 제품을 구매하는 합리적인 소비가 아닌 정당한 가격을 보장하는 윤리적인 소비이다. 앞으로 공정무역이 세계 시장에서 자리를 잡으려면 세계 시장의 주류인 다국적 기업의 협력과 소비자들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선진국만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발전하는 세계 경제의 미래를 맞이할 수 있을 것이다. SBC 스페셜 자연밥상 보약밥상 소개. 지금까지 우리는 무엇을 먹고 살았나? 열량이 높은 인스턴트 음식과 뗄래야 뗄 수 없는 바쁜 현대인들. 너무 잘 먹어 병이 난다는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옛날과 같은 자연밥상이다. 옛날에는 건강을 유지하려고 굳이 애쓰지 않아도 비만은 물론 성인병을 앓는 사람도 적었다. 산과 들에서 난 신선하고 영양이 풍부한 각종 채소 반찬에 오래 발효시킨 된장으로 끓인 찌개가 더해진 밥상이야말로 보약 중의 보약이다. SBC 스페셜 자연밥상 보약밥상 1편에서는 항암 효과가 뛰어난 청국장 및 된장 요리법이 소개되며 성인병 예방에 도움이 되고 식욕까지 돋우는 채식 밥상도 소개된다. 어찌나 요리법을 자세히 소개하던지 특별히 요리 솜씨가 없어도 누구나 따라할 수 있겠어요. 정말 유익한 프로그램이었어요. 이번 기회에 저도 채식을 해보려고요.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생활. 오늘은 김우림 한의학 박사를 모시고 체질과 음식에 대해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체질하면 사상의학을 떠올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상의학은 조선 말기에 이재마라는 분이 처음 이야기한 걸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네, 이재마 선생이 체형과 성격을 보고 사람들의 체질을 4가지로 분류했는데요. 태양인, 태음인, 소양인, 소음인이 바로 그것입니다. 태양인은 머리가 크고 상체가 발달했으며 결단력 있는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소양인 역시 상체가 발달하고 결단력이 있다는 점에서는 태양인과 비슷한데 성격이 급하고 실증을 잘 내서 한 번 시작한 일을 끝내지 못한다는 점에서 태양인과 차이가 있습니다.
태음인은 네 체질 중 체격이 가장 큰 편인데요. 키, 손발이 크고 하체가 발달했고 식성도 좋습니다. 참을성이 많고 미리 계획을 세워 일을 하기 때문에 성공할 가능성도 매우 높은 편입니다. 마지막으로 소음인은 하체가 발달하기는 했지만 상체와 하체가 균형 잡혀 있고 매사에 꼼꼼하고 침착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재마 선생은 각 체질에 맞는 음식이 있고 체질에 좋은 음식을 먹어야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하셨지요. 그렇다면 체질에 잘 맞는 음식은 어떤 것인가요? 태양인과 소양인은 신체에 열이 많아서 뜨거운 것을 싫어하고 또 몸에도 잘 맞지 않습니다. 반면 태음인, 소음인은 몸이 차갑기 때문에 따뜻한 음식과 잘 맞습니다. 소음인의 경우 위가 약하고 속이 차서 따뜻한 성질을 가진 닭과 인삼이 들어간 삼계탕을 먹으면 좋습니다. 태음인도 따뜻한 성질의 음식을 먹으면 좋은데 특히 소고기가 잘 맞습니다. 그리고 설렁탕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음식인 깍두기도 설렁탕을 먹을 때 같이 먹으면 태음인에게 아주 좋습니다. 박사님 말씀을 들어보니 저는 소양인 같은데요. 그럼 소양인이 먹으면 좋은 음식은 무엇입니까? 소양인에게는 보쌈이 제격인데요. 돼지고기는 성질이 차기 때문에 열이 많은 소양인과 아주 잘 맞습니다. 그리고 여름철 대표적인 과일인 수박과 참외도 성질이 차기 때문에 소양인이 이런 과일을 먹으면 열을 내리는데 아주 효과적입니다. 따라서 소음인에게는 참외나 수박이 좋지 않겠군요. 그럼 태양인은 어떤 음식을 먹으면 좋은가요? 네, 이 네 체질 가운데서 고기를 먹으면 좋지 않은 체질이 바로 태양인입니다. 태양인은 채식만 해도 건강을 유지할 수 있고요. 단백질을 보충하려면 고기보다는 콩이나 계란 흰자를 먹으면 됩니다. 건강에 좋다고 알려진 음식이 모든 사람에게 좋은 건 아니네요. 체질에 따라 음식도 골라 먹어야겠습니다. 박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앞서 사상의학에 대해 토론자들께서 다양한 의견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크게 두 가지로 종합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상의학의 이점을 활용하자는 의견이 한 가지이고 다른 하나는 사상의학의 과학성에 의문을 제기한 것입니다. 앞서 사상의학에 대해 토론자들께서 다양한 의견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크게 두 가지로 종합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상의학의 이점을 활용하자는 의견이 한 가지이고 다른 하나는 사상의학의 과학성에 의문을 제기한 것입니다. 먼저 사상의학을 활용하면 사람들의 체질에 따라 질병을 예측할 수 있고 음식 섭취를 조절해 건강한 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주장이 있었습니다. 반면 사상의학이 체형이나 성격을 보고 체질을 구분한 것인데 분류 기준이 뚜렷하지 않고 수천 수만 명의 사람을 단 4가지 체질로 구분하는 것이 가능하냐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건강한 생활을 위해 어떤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좋을지 의견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서구화된 식생활로 인해 비만을 걱정하시는 분들이 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의견 부탁드립니다. 저는 건강한 생활을 위해서는 구석기 식단을 식탁에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구석기 식단요? 좀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시지요. 구석기 시대에는 사냥과 채집으로만 식량을 구했습니다. 사냥으로 얻은 육류와 채집으로 얻은 나무 열매가 주식이어서 단백질과 비타민, 무기질 성분이 포함된 식품을 주로 먹었지요. 반면 현대인들은 탄수화물과 지방을 너무 많이 섭취해서 비만을 초래한 것입니다. 구석기 식단대로만 음식을 섭취하면 뚱뚱한 사람은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저는 좀 다른 생각입니다. 현대인은 주로 머리를 쓰는 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탄수화물을 많이 필요로 합니다. 따라서 쌀이나 빵과 같은 음식물의 섭취는 필수적입니다. 저도 구석기 식단으로 다이어트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탄수화물을 섭취하지 않았더니 어찌나 두뇌 회전이 안 되던지 거의 일을 하지 못했습니다. 탄수화물을 무조건 배제하기보다는 열량이 낮으면서도 탄수화물, 단백질, 비타민 등 영양소가 균형을 이룬 식단을 추구해야 합니다. 몸에 이상이 있을 때 흔히 알려진 민간요법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딸꾹질을 할 때 갑자기 놀라게 하거나 체했을 때 손가락 끝을 따주는 것이 대표적인 예이다. 어떤 사람들은 민간요법을 잘못 이용해서 부작용으로 고생할 바에는 아예 이용하지 않는 것이 낫다고 말하기도 한다. 물론 황당하기 짝이 없는 민간요법도 있으며 민간요법을 잘못 사용한 까닭에 부작용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의학적으로 어느 정도 근거가 있는 경우도 있으므로 정확한 지식을 갖고 민간요법을 실생활에 이용해야 할 필요가 있다. 플라시보 효과. 가. 어릴 적에 체하거나 소화가 안 돼서 배가 아플 때 어머니가 엄마 손은 약손이라며 아픈 배를 어루만져 주시면 거짓말처럼 통증이 사라지던 기억이 있다. 시험 기간 중 며칠 동안 잠을 충분히 자지 못해서 피곤할 때 친구가 건네준 비타민이나 영양제를 먹으면 금방 피로가 사라졌던 경험도 누구나 한 번쯤은 있을 것이다. 그리고 홍삼처럼 몸에 좋다는 것을 먹으면 금방 힘이 솟는 듯한 느낌을 받은 적도 있었을 것이다. 이것은 모두 플라시보 효과의 일종이다. 플라시보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약이 부족한 상황에서 사용되기 시작했다. 약이 없어서 죽어가는 군인들을 지켜보면서 군의관들은 약을 못 줄 바에는 차라리 가짜 약이라도 처방해 주는 것이 낫겠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밀가루나 설탕으로 약과 비슷하게 가짜 약을 만들어 진짜 약인 것처럼 처방해 주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약을 먹고 병이 씻은 듯이 나았다는 군인들이 많았다. 약을 먹었으니 병이 나을 거라는 긍정적인 마음이 생겨서 면역력이 올라가게 된 것이다. 다시 말해 건강하고 긍정적인 생각이 병을 이겨냈다고 할 수 있다. 옛날부터 전해 내려온 민간요법 중에는 비과학적이고 황당하기 짝이 없는 것들이 많다. 그러나 민간요법 중에는 의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는 것도 있는 까닭에 모두 비과학적인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아이가 배가 아프다고 하면 어머니들은 보통 아이의 배를 문질러 준다. 어머니의 따뜻한 손길에 아이는 통증을 잊게 된다. 의학적으로는 배를 문지르면 혈액순환이 활발해져서 장 운동을 촉진시키고 그 결과 배 아픈 것이 낫게 된다고 한다. 어머니의 약소는 플라시보 효과뿐만 아니라 의학적인 효과도 있었던 것이다. 약손. 6살 난 막내딸이 밖에서 소꿉장난을 하다가 눈에 티가 들어갔다고 울면서 들어왔다. 어린 것들에게는 제 아버지라도 의사라면 무서운 모양인지 아프지 않게 치료를 해줌하고 아무리 달래도 혹시 주사라도 놓을까봐 그런지 한층 더 큰 소리를 내어 울면서 할머니에게로 달아나 버린다. 할머니는 손녀를 품 안에 안으시고는 아픈 눈을 가만히 어루만져 주시면서 자장가처럼 혼잣말로 중얼거리시는 것이었다. 까치야, 까치야, 네 새끼 물에 빠지면 내가 건져줄 터이니 우리 민옥이 눈에 티 좀 꺼내어 다오. 어린 것은 어느새 울음을 그치고 할머니의 품 안에서 새근새근 잠이 들어버린다. 나는 어머니의 손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이제 연세가 80이 넘으셔서 고목 껍질처럼 마르고 거칠어진 어머니의 손이지만 그 속에는 우리 의사들이 가지지 못한 신비한 어떤 큰 힘이 하나 숨어 있는 것만 같았다.
옛날에 우리 집은 무척 가난하였기 때문에 우리 형제들은 병이 나도 약 한 첩을 써보지 못하고 자라났었다. 우리 형제들이 혹시 병으로 눕게 되면 어머니는 약 대신에 언제나 그 머리맡에 앉으셔서는 내 손은 약손이다를 외시면서 우리들의 아픈 배나 머리를 따뜻한 손길로 쓰다듬어 주셨던 것이다. 그러면 이상하게도 그 아픈 배나 머리가 씻은 듯이 나았다. 그러기에 우리는 어머니의 손을 약손이라고 불렀었다. 나는 문득 내 손을 펼쳐보았다. 진한 소독약 냄새가 코를 쿡 찔렀다. 현대의 약손이라고 일컫는 의사의 손이다. 그러나 미끈하고 차가운 내 손에는 아무래도 무엇인가 중요한 것 하나가 빠져 있는 것만 같았다. 어린 손녀의 아픈 눈을 어루만져 주고 계신 어머니의 손을 바라보면서 나는 그 손에서 슈바이처보다도 한층 더 뜨겁고 진한 체온과 정신을 새삼스레 가슴속 가득히 느꼈다. 그리고 고목 껍질 같은 어머니의 손이 오늘따라 자꾸만 모나리자의 손보다도 더 아름답게 보이는 것이었다. 서울광장 개장. 서울시는 시민들의 문화 공간을 조성하기 위해서 시청 앞의 분수대와 차선을 없애고 주변을 다듬어 지난 1일에 서울광장에 문을 열었습니다. 서울광장은 시민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으며 다양한 문화 공연이 기획될 예정이라 시민문화 불필요한 공사로 국민들의 세금만 낭비했다 뿐이지 서울광장이 서울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저도 동감입니다. 안 그래도 시청 앞 도로는 복잡하고 막히는데 도로를 없애고 광장을 만들었으니 교통체증이 더 심해질 겁니다. 민주고양이님, 엄청난 공사비로 비난을 받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서울광장이 문화공연장으로 활용되어 시민 문화 발전에 기여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시민 모두를 만족시키기란 그리 쉽지 않습니다. 서울시가 새로운 시도를 냈으니 우리가 적극적으로 시민문화의 장으로 만들어 갑시다. 한글은 세종대왕이 양반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1443년에 만들어 1446년에 반포한 문자입니다. 고유의 문자가 없었던 한민족은 오랫동안 한자를 사용해왔고 국가의 공식 문서와 책자도 모두 한자로 쓰였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한자는 배우기 어려운 문자였기 때문에 일반 백성들이 글을 알기란 매우 어려운 일이었지요. 양반들이 생각했을 때 새로운 문자는 별로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조금 어렵다 뿐이지 이미 공식적으로 사용하던 한자라는 문자가 있었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세종대왕은 백성들도 문자를 쉽게 사용하고 글을 읽고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로 한글을 만들었습니다. 새롭고 쉬운 문자를 만드는 것은 양반들이 원래 갖고 있던 권위를 떨어뜨리는 것이었으므로 한글은 양반들에게는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양반들은 한글을 만들 때 거세게 반발했고 한글이 반포된 후에도 한글을 언문, 아랫글이라고 부르며 공공연히 무시했습니다. 세종대왕은 한자로 쓰인 책을 한글로 번역하는 등 한글을 알리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러나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한글 창제 이후에도 공식 문서는 여전히 한자로 작성되었고 한글은 왕실과 양반 가문의 여자들, 상인들, 평민들이 주로 사용하는 문자가 되었습니다. 한글은 개화기를 거치면서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1894년에 한글은 공식 문자가 되어 한자와 같은 지위를 갖게 되었고 일본 식민지 시대에는 한국인의 생각을 표현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현대의 한글은 한민족의 사상과 문화를 표현하는 문자로서 국내외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만약 세종대왕이 양반들의 반대에 부딪혀
새로운 문자 개발을 중단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한국 사람들은 한국말을 한자나 다른 문자를 사용해 표현해야만 했을 것입니다. 고유의 언어가 있어도 고유한 문자가 없다면 그 언어는 사라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합니다. 그러니 세종대왕의 새로운 도전은 한국어를 보존하고 한국의 문화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는 데에서 매우 의미 있는 일인 것입니다. 2005년에 콘크리트에 덮여있던 청계천은 맑은 물이 흐르는 제 모습을 찾았고 현재는 시민생활의 일부분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오늘은 청계천 복원 사업을 담당했던 서울시청 관계자를 모시고 청계천 사업의 의미를 평가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청계천 복원 사업이 발표되자 주변 상인들이 거세게 반발했다고 들었는데요. 네. 1958년 청계천이 복개되면서 콘크리트로 덮인 청계천 위로 고가도로가 세워졌습니다. 복개도로를 따라 노점상이 밀집해 있었는데요. 청계천 복원 사업이 발표되자 서울시는 생계를 걱정하는 상인들의 비난을 받았었지요. 도심 교통이 마비될 것이라며 시민들의 반응도 회의적이었다고 들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사업을 진행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고가도로를 철거하면 도심교통이 마비될 것이라는 비난과 오랜 세월 청계천 주변에서 장사를 하던 상인들의 생계 문제로 인해 청계천 복원 사업은 시작 단계부터 논란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에서는 청계천 복원이 서울시의 관광 가치를 높이고 서울시를 친환경 도시로 거듭나게 할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중앙버스 전용 차로제를 도입해 교통체계를 개편하는 한편 상인 이주를 지원하고 보상비를 지급하며 반발을 누그러뜨렸지요. 그 결과 큰 무리 없이 공사를 진행할 수 있었고 현재와 같은 시민의 휴식 공간이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청계천이 복원되면서 청계천 주변에 자리 잡고 있던 공구상가가 큰 타격을 받았고 최근 차 없는 거리가 조성되면서 인근 상가를 찾는 발길이 줄었다는 이야기도 들리던데요. 사업에 참여하셨던 분으로서 이런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청계천 복원 사업이 새로운 것을 시도한 일인 만큼 어느 정도의 희생은 감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도전에는 늘 반대와 희생이 따르기 마련이고 이를 감수해야만 큰 성과를 낼 수 있습니다. 약간의 희생이 있기는 했지만 청계천 사업은 새로운 것에 도전해 목표를 달성한 좋은 예로 평가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공한 삶을 부러워한다. 하지만 진정한 성공 뒤에는 끊임없는 노력과 자기 자신과의 치열한 싸움이 있었음을 기억해야 한다. 발레리나가 아름다운 몸짓으로 무대에 서기까지, 마라톤 선수가 결승점에 이르기까지에는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많은 고통의 순간들이 있다. 성공한 사람들에게는 비슷한 특징이 있다. 우선 그들은 혼신의 힘을 다해서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한다. 또한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절망하지 않고 목표를 향해 나아간다. 살아있는 한 그들에게 포기란 없다. 또한 그들은 시련을 극복하고 모든 악조건을 이겨내며 오직 삶의 목표를 향해 달려간다. 그리고는 그 일에 모든 열정을 쏟은 후 마침내 꿈을 이루게 되는 것이다. 흔들리며 피는 꽃.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면서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곧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랑이 어디 있으랴.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빛나는 꽃들도 다 젖으며 피었나니, 바람과 비에 젖으며 꽃잎 따뜻하게 피웠나니,
젖지 않고 가는 삶이 어디 있으랴. 라면왕 미스터 리 이야기. 가. 내 이름은 이철호. 노르웨이 사람들은 나를 라면왕 미스터 리라고 부른다. 나는 1937년 2월 23일 충청남도 천안의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났다. 내가 13살이 되던 해 6.25가 터져서 가족과 헤어지게 되었고 그 후부터는 미군을 따라다니며 생활을 했다. 미군들과 속초에서 생활하던 15살 때 폭격으로 크게 다쳐 겨우 죽을 고비를 넘겼지만 다리에 장애를 갖게 되었다. 노르웨이에 가면 치료를 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나를 치료해준 의사의 도움으로 1954년 17살에 낯선 땅 노르웨이로 건너가게 되었다. 나 치료가 끝난 후에 처음에는 일용직 근로자로 생활을 했다. 새벽 대여섯 시에 일자리를 구하는 사무실에 가서 기다리다가 일을 받는 날도 있었지만 대부분 일자리를 잡지 못하고 공치는 날이 많았다. 아직 언어가 익숙하지 않고 몸도 불편해서 그랬는지 일을 구하기 어려웠다. 나는 더 이상 앉아서 기다릴 수가 없어서 일자리를 찾아 나섰다. 처음으로 구한 일자리가 호텔의 벨보이였고 서류 심부름, 연극의 단역 배우 일도 한 적이 있다. 제일 기억에 남는 일은 재래식 화장실 청소인데 용변 양동이를 꺼내 치우는 일이었다. 이런 일을 하면서 나는 한 번도 비참하다거나 슬프다고 느껴본 적이 없었다. 나는 언제나 즐거운 마음으로 열심히 일했다.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노력하다 보면 결국 내가 원하는 목표로 나아가게 될 거라고 확신했다. 나는 고등학교를 마친 뒤에 홀문콜른 파크 호텔에서 처음 요리 공부를 시작했다. 신체 장애나 언어 장애를 극복하기 위해 남보다 3배 이상 노력하고 시간도 더 많이 투자했다. 어렵고 힘들지라도 그저 성공을 위한 즐거운 과정이라고 생각했다. 나는 이를 악물고 공부해서 최우수 학생으로 졸업했고 그 후 홀문콜른 파크 호텔의 주방장으로 일을 하게 되었다. 이후 멜하우센 제빵 회사에서 스카우트 제의를 받았다. 나는 그곳에서 22년간 근무하면서 대단한 성공을 거두었다. 체인점을 15개나 열었고 전 지점을 직접 관리하면서 모든 지점에서 언제나 흑자를 기록했다. 1964년 9년 동안 펜팔 친구였던 독일인 아네리스와 결혼했다. 한국에 아네리스를 데리고 갔을 때 부모님은 달가워하지 않으셨지만 곧 며느리로 받아들이고 예뻐하셨다. 내 인생은 이렇게 행복하고 순탄한 듯 보였으나 불행은 생각보다 가까이에 있었다. 1980년 아내가 임파서 암 선고를 받았다. 하루가 다르게 수척해지는 아내를 보면서 안쓰럽고 마음이 아팠다. 그러나 어떤 안타까움, 어떤 사랑으로도 아내의 꺼져가는 목숨을 잡아둘 수 없었다. 아내는 4년간 투병 생활을 하다가 1984년 8월 30일에 나와 3딸만 남기고 떠나갔다. 불행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았다. 오랫동안 몸담았던 회사마저 1989년 덴마크로 넘어가면서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다. 회사를 나와서 52에 내 인생의 전환점이 된 라면 사업을 시작하기로 마음먹었다. 내가 처음 한국을 방문했을 때 을지로 어느 분식점에서 맛보았던 라면 맛을 잊을 수 없어서 이 한국의 맛을 노르웨이 사람들에게도 알리고 싶었다. 주변 사람들은 사업을 시작하기에 너무 많은 나이라고 했지만 나는 아직 젊다고 생각했고 새로운 일을 시작할 열정도 충분했다. 그러나 시작은 너무나 절망적이었다. 처음 라면을 본 노르웨이 사람들은 라면이 걸레 같다며 맛도 보려고 하지 않았다. 그래도
나는 끝까지 포기하지 말자라는 좌우명대로 더욱 열심히 노력했다. 나는 한국 라면 회사에서 보내준 라면 3상자를 들고 소매상 이곳저곳을 찾아다니며 홍보했다. 소매상 주인들은 라면을 취급하지 않겠다며 나를 푸대접하고 면박을 주었지만 나는 또 웃는 얼굴로 찾아갔다. 주인들은 나에게 자존심도 없냐고 했지만 나는 사업에는 자존심이 필요 없다고 생각했다. 자존심부터 세우려고 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이다. 봐.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3년이 지나자 사람들이 라면을 맛보기 시작했다. 나의 첫 주문은 에릭 하우겐이라는 식품 회사였는데 그 회사에 오후 늦게 라면 상자를 들고 찾아갔더니 직원은 모두 퇴근하고 사장 혼자 남아서 일을 하고 있었다. 나는 그 나이든 남자의 지친 얼굴이 안쓰러워서 상대방이야 어떻게 생각하건 간에 샘플로 가지고 간 라면을 끓여 대접했다. 뜻밖의 사장은 맛있다며 라면 3상자를 모두 두고 가라고 했고 2주 후에 다시 보자는 약속까지 했다. 2주 후 약속한 날에 사무실로 찾아갔다. 청혼에 대한 답을 들으러 가는 남자처럼 가슴이 두근거렸다. 사장은 밝은 얼굴로 품평 결과가 호의적이라며 첫 거래로 반 컨테이너 분량의 라면을 주문했다. 3상자로 시작한 라면 장사가 3년 만에 1,100상자의 주문을 받는 순간이었다. 4. 나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한국 라면 회사에 의뢰해서 미스터 리라는 자체 브랜드를 출시했다. 그리고 노르웨이 사람들의 입맛에 맞게 매운맛을 없애고 스프의 종류도 버섯맛, 생선맛, 소고기맛, 닭고기맛 등으로 다양화하자 미스터 리의 인기는 더욱 높아졌다. 나는 홍보를 위해 직접 광고에도 출연했고 시식 행사도 열었다. 특히 라면 시식 행사는 늘 인기가 좋았다. 한 번은 내 시식 행사를 보기 위해 도시의 초등학생 절반이 결석을 하는 웃지 못할 해프닝도 있었다. 미스터 리는 수많은 도전과 끊임없는 노력의 결과로 20년 동안 노르웨이 라면 시장의 점유율 95%라는 대기록을 세우게 되었다. 52에 시작한 라면 사업은 나에게 자수성가한 최고 부자라는 명성과 이민자 최초로 국민 훈장, 위대한 노르웨이인 훈장과 기사 자격까지 안겨주었다. 내 삶을 돌이켜보면 힘든 고비가 참 많았다. 그러나 어떤 시련에 부딪힐지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노력하는 한 반드시 꿈은 이루어진다. 내 꿈도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았는가? 지금의 상황을 탓하지 말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열심히 노력하면 누구나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예술은 감상의 대상으로만 존재하지 않는다. 그림이 생활용품에 활용되기도 하고 길거리 담장을 꾸미는 데 이용되기도 한다. 최근에는 음악, 미술, 무용 등 순수 예술을 심리치료에 접목시킨 예술치료도 등장했다. 예술치료의 가장 큰 특징은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며 표현하는데 예술이 매개체가 된다는 것이다. 이런 활동은 특히 감정 표현에 서툰 사람들에게 도움이 된다.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지 않고서는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그림을 그리거나 몸을 움직이는 과정을 통해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게끔 해주고 이러한 활동을 통해 스트레스가 해소되고 마음이 정화된다. 순수 예술의 아름다움 그 자체에서 얻는 즐거움뿐만 아니라 예술을 도구로 사용해 얻는 효과도 모두 예술의 기능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앞서가는 교육. 오늘은 이주성 교수를 모시고 창의적인 수업에 대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학기에 새로운 방식의 수업을 해보셨다고 들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수업을 하셨습니까? 네, 이번 학기 디자인 수업에서 창조라는 주제로 수업을 진행했는데요. 학생들의 고정관념을 깨기 위해
연극을 하기로 했습니다. 각 조에서 학생들이 직접 극본을 쓰고 기획에서부터 연출, 연기뿐만 아니라 무대까지도 직접 준비해서 10분짜리 연극을 하게끔 했습니다. 학기를 마치면서 직접 공연도 하셨다고요? 네, 대학로의 한 극장에서 학생들이 직접 공연을 했는데요. 아무래도 전문가가 아니라서 어색한 부분도 있었지만 현장에서의 열기는 정말 뜨거웠습니다. 학생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처음에는 디자인 수업과 관련 없는 연극을 왜 해야 하는지 회의적인 태도였어요. 그런데 연극 준비를 하면서 조금씩 바뀌더니 공연을 마친 후에는 강의에서보다 훨씬 많은 것을 배웠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이론만 배우고서는 디자이너에게 필요한 창의적 생각을 할 수 없습니다. 이번 연극을 통해 창의적인 사고를 배울 수 있었던 게 큰 수확이었다는 거지요. 그렇군요. 학생들이 좋은 경험을 한 것 같네요. 마지막으로 교수님께서는 이 수업을 진행하시면서 어떠셨나요? 우선 예술의 기능을 직접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예술이 매개체가 되어 학생들은 창조라는 주제를 효과적으로 배울 수 있었습니다. 또한 가르치는 방법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학생들은 굳이 가르쳐 주지 않아도 준비 과정을 통해서 필요한 것을 수집하고 창조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여러분께 음악 치료에 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 주제를 선택한 이유는 음악에 관심이 많기도 하고 우울증이 있는 제 동생이 얼마 전 음악 치료를 받고 좋은 효과를 얻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먼저 음악 치료란 무엇인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사진을 봐주십시오. 한 아이가 악기를 두드리고 있죠? 이 사진은 음악이 발달장애 아동의 치료에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와 같이 음악 치료는 음악을 이용해 병을 치료하거나 각종 스트레스를 완화시키는 심리 치료 중의 하나입니다. 다음으로 음악 치료의 대상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뇌성마비, 자폐증을 가진 아이들뿐만 아니라 우울증, 정신질환을 가진 성인, 치매에 걸린 노인들이 치료의 대상이 됩니다. 최근에는 음악 치료의 효과가 알려지면서 환자가 아닌 일반인의 정서적 안정을 위해서도 널리 활용되고 있습니다. 음악 치료는 음악 감상, 노래 부르기, 가사 써보기, 악기 연주 등 매우 다양한 활동을 통해 이루어지는데요. 피아노나 기타 외에도 사진에서 볼 수 있듯이 실로폰, 드럼처럼 손으로 치는 악기, 하모니카, 리코더와 같이 입으로 부는 악기 등이 이용됩니다. 환자는 이와 같은 음악 활동을 통해 교감하고 치유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번에는 음악 치료의 효과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음악 치료는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인 면에서 효과가 있습니다. 우선 뇌성마비 아동의 경우 악기 연주를 통해 근육 운동을 활성화시키는 등 신체적 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고, 치매 노인들과 정서적 장애가 있는 환자들은 음악 치료를 통해 심리적 안정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자폐 아동의 경우에는 사회성을 개발해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고 어울리게끔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음악 치료가 실생활에 응용되는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앞에서 일반인들에게도 음악 치료가 활용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즉, 일상생활에 지친 사람들의 스트레스를 완화시키거나 긴장을 풀기 위해 음악 치료를 실생활에 응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몸이 음악을 받아들여 긍정적인 작용을 하려면 감정과 음악 간에 동질성이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우울할 때 아주 빠른 음악만 듣고서는 마음이 정화되는 효과를 거둘 수 없습니다. 만약 우울하다면 느리면서도 밝은 분위기의 노래를 들어야 음악과 동질감을 느껴 쉽게 받아들일 수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쇼팽의 발라드나 모차르트의 교향곡과 같은 것들이 이에 해당됩니다. 앞으로 이 분야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저도 기회가 있다면 음악 치료를 공부해 몸과 마음이 아픈 사람들을 치료해주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제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만의 테마 여행, 세계의 건축물 돌아보기. 한국 창덕궁의 연경당을 출발해 미주 및 유럽, 아프리카의 유명 건축물을 돌아보는 여행 상품. 건축물에는 건축가의 꿈과 열정이 담겨 있으며 그 시대의 역사와 문화가 고스란히 남아있다. 이번 여행에서는 보는 이가 압도될 만큼 웅장함과 완벽한 대칭 구조를 자랑하는 인도 타지마할 사원, 경외감을 불러일으키는 이집트 하셉수트 신전에서부터 뛰어난 조형미를 자랑하는 시드니의 오페라 하우스, 독특한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구겐하임 미술관에 이르기까지 세계의 유명 건축물을 모두 돌아보게 된다. 첫 여행지인 한국 창덕궁의 연경당은 아늑하면서도 소박한 것이 특징이며 자연과 조화를 이루어 아름답기 이를 데 없다. 가. 현대의 건축가들은 건축의 화두가 공간의 창조라고 이야기한다. 공간의 창조는 공간을 나누는 것에서 시작된다. 일상생활에서 가장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공간 디자인은 벽에 그림을 거는 것이다. 벽 한가운데 걸지, 창문과 대칭을 이루게 걸지, 한쪽 벽에 치우쳐 그림을 걸지 가늠하는 과정을 통해 우리는 공간을 나누고 설계하게 된다. 건축가들이 건물을 설계하면서 하는 일 가운데 벽에 그림을 거는 일과 가장 흡사한 것은 무엇일까? 바로 창을 내는 일이다. 아름다운 그림을 벽에 거는 것과 안팎의 환경과 조화가 잘 되게 창을 내는 것은 사실 거의 같은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벽에 창을 내는 작업은 그림을 거는 것보다 변수가 많은 일임에 틀림없다. 창은 그림보다 훨씬 복잡한 존재이기 때문이다. 나. 창은 빛을 실내로 들여오기도 하고 환기를 시키기도 한다. 창으로 시원한 바람도 들어오고 주변의 소음도 들어온다. 빛, 바람, 소음을 조절하는 것이 바로 창이다. 또한 창은 밖의 경치를 보여줄 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그림을 거는 것처럼 내부 공간의 분위기를 바꾸는 기능을 한다. 건물의 외부에서 보면 창의 모양과 크기에 따라 건물의 모습이 달라져 창은 건물의 전체적인 디자인을 결정한다고 할 수 있다. 다. 창을 만들 때 고려해야 하는 것이 한 가지 더 있다. 바로 건물을 사용하는 사람이다.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건물은 보는 이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기며 창문 모양 역시 독특하기 이를 데 없다. 미대 학생들이 그림을 그리려면 실내에 풍부한 빛이 필요한데 그러기 위해서 창이 커야 함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작업실이던 공간은 며칠 후에는 미대생들의 그림을 감상하는 전시장이 되기도 한다. 그림을 전시하려면 창보다는 벽이 필요하다. 이 모순되는 요구 때문에 그림이 걸릴 만한 눈높이까지는 벽으로 막아 거기에 그림을 걸게 하고 벽 윗부분에는 빛이 들어올 수 있게끔 커다란 창을 만들었다. 마지막으로 학생들이 사계절 변화하는 경치를 볼 수 있도록 벽 옆으로 작은 액자 크기의 창문을 냈다. 이로써 창밖의 경치는 여러 개의 액자 안으로 들어와 각각의 풍경화가 된다. 붉은 벽을 감싸 안을 듯이 겹쳐진 창은 건물 사용자에게 빛을 선물하는 동시에 외부의 풍경을 엿볼 수 있게 한 것이다. 창덕궁은 조선시대의 대표적인 궁궐 중의 하나로 아름다운 후원과 함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역사적인 공간이다. 특히 후원에 있는 연경당은 소박하면서도 아름다운 전통 한옥 건물이다. 연못이 있는 넓은 앞마당을 지나 작은 문을 통과하면 오른쪽에 사랑채가 보이고 왼쪽에 안채가 보인다. 사랑채와 안채 사이는
나지막한 담으로 분리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정겹게 이어져 있다. 안채와 사랑채는 나무와 돌, 곡선과 직선의 소박한 조화가 아름다운 건축물이다. 사랑채는 남자들이 주로 생활하던 곳으로 부드러운 곡선의 지붕과 지붕을 떠받치는 직선의 간결한 나무 기둥이 조화를 이루고 있다. 사랑채 대청마루에는 직사각형의 문이 뒤뜰로 나 있는데 내다 보이는 뒷마당의 풍경이 그림 액자에 담긴 것처럼 아름답기 이를 데 없다. 대청마루 옆에는 여름철에 많이 이용하던 여름방이 있다. 방은 직육면체 모양의 주춧돌 3개를 받쳐 공중에 떠 있는 형상이다. 방 아래로 바람이 통하도록 함으로써 시원한 여름 한철을 보내도록 한 지혜가 담겨 있다. 이 방은 문살의 모양이 특히 인상적이다. 문살은 대칭을 이루는 사각형 무늬로 조형미가 뛰어나고 섬세해 멀리서 보면 마치 술을 놓은 것 같이 아름답다. 사랑채 옆에 이어져 있는 안채는 한복의 소매선을 닮은 지붕의 곡선이 단아한 건물이다. 안채에서는 아래에 커다란 아궁이가 달려있는 방이 눈에 띈다. 아궁이에 불을 떼면 그 열기로 뜨거워진 온돌이 한겨울 추위를 막아주었으리라. 마루로 오르기 전에 놓인 직육면체의 디딤돌은 군더더기 없이 단정하고 소박하다. 마당에는 우뚝 서서 보기만 해도 든든한 나무 위로 새들이 노래하며 날아다닌다. 집 뒤로 울긋불긋 물든 단풍은 병풍처럼 연경당을 감싸고 있다. 고요하면서도 넉넉한 품으로 우리를 반겨주는 연경당은 바쁜 생활 속에서 지친 사람들에게 잠시의 여유를 주는 곳이다. 한국 사람들은 처음 만나면 나이부터 물어보는데 이럴 때 항상 당황스럽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왜 처음 만난 사람의 나이를 알고 싶어 할까요? 한국어는 나이에 따라 호칭이 정해지고 높임말과 반말을 구별해서 씁니다. 또한 나이에 따라 상하 관계가 정해지는 유교 사상 때문에 사람을 처음 만나면 그 사람의 나이에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런 문화에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들은 한국인들이 나이에 대한 질문을 하면 언짢게 생각하거나 당황스러워하기도 합니다. 나이를 알고 싶을 때 신뢰가 되지 않게 물어보는 방법이 있나요? 처음 만난 사람더러 몇 살이세요? 라고 직접 나이를 물어보면 그 사람이 당황하게 되죠. 몇 학번이세요? 무슨 띠세요? 와 같이 우회적으로 물어보는 방법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저보다 나이가 1살 많은 한국 친구가 있는데 저한테 형이라고 부르라고 했어요. 실은 생일이 3달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형이다 뭐예요? 우리나라에서는 나이에 상관없이 다 친구가 될 수 있고 형이라는 호칭도 안 쓰니까 처음엔 많이 당황스러웠어요. 오래간만이네요, 줄리앙 씨. 선생님,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네, 덕분에 잘 지냈어요. 대학에 입학하니 어때요? 수업 듣는 것도 재미있고 선배나 동기들하고 어울리는 것도 재미있어요. 그런데 호칭 때문에 좀 힘들어요. 선배들이 제가 외국인인데도 자기들더러 형, 누나라고 부르라고 하니까 좀 불편해요. 1살 차이밖에 안 나는데 형이다 뭐예요? 한국 사회에서는 호칭이 아주 중요해요. 대학에서도 마찬가지지요. 왜 한국 대학생들은 나이 차이도 얼마 안 나는데 선배님이니 형이니 하는 호칭을 쓰는지 모르겠어요. 한국인들은 호칭을 통해 상하 관계를 확인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호칭은 나이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데 나이에 따라 서열과 호칭이 결정되기 때문이죠. 한국 사회에는 나이에 따른 상하의 위계 질서가 있어서 경우에 따라서는 나이가 어린 아랫사람이 윗사람의 결정이나 의견에 모두 따라야 하지요. 대학에서는 나이를 대신하는 학번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이 학번에 따라 선배와 후배의 서열이 결정되는 거예요. 왜 한국 사람들은 나이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사람도
윗사람, 아랫사람이라는 의식 없이 서로 친구가 될 수 있거든요. 아마도 유교 사상 때문인 것 같아요. 유교에서는 신분이나 남녀의 엄격한 구별과 그에 따른 질서를 강조했어요. 이 유교의 영향으로 나이가 많은 사람을 공경해야 한다는 생각이 아직도 강하게 남아 있어요. 지하철이나 버스에서의 경로석도 그러한 예가 되겠지요. 그리고 밥을 먹을 때도 어른이 먼저 식사를 시작하거나 술을 마실 때 어른 앞에서 얼굴을 돌리고 마시거나 하는 것도 마찬가지 예가 될 거예요. 아, 이제 좀 알겠어요. 제 한국 친구가 자기 언니보다 먼저 결혼하게 되었다고 언니한테 미안해 하던데 저는 이해가 안 됐거든요. 이것도 위계를 중시하는 유교 문화로 이해할 수 있겠네요. 유교는 중국에서 처음 발생해서 한국과 일본에 전해졌다고 들었는데 중국이나 일본에 비해서 한국은 유교적 전통이 많이 남아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유교는 삼국시대에 들어와서 조선시대에 본격적으로 자리를 잡게 되었는데요. 조선시대 500년 동안 유교가 국가의 통치 이념이 되면서 한국인의 의식과 행동 양식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된 거죠. 안녕하세요. 저는 국어국문학과 신입생 줄리앙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한국어에 반영된 유교 사상이라는 주제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 주제를 선택한 이유는 언어와 문화는 서로 관련성이 깊고 한국어에는 유교 사상이 많이 반영되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제 발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유교 사상과 한국어의 관련성에 대한 것이고, 두 번째는 유교 사상이 반영된 한국어 사례에 대한 것입니다. 우선 유교 사상과 한국어의 관련성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어는 문화와 깊은 관련성이 있고 어떤 문화는 한 언어를 이루는 바탕이 되기도 합니다. 먼저 이 속담을 봐주십시오. 찬물도 위아래가 있다라는 속담에는 순서와 질서를 중시하는 유교 사상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표현에서 유교 사상의 영향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유교 사상이 반영된 한국어의 사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유교 사상은 상하 관계와 서열을 중시하는데 가족과 사회에도 많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유교에서 중시하는 수직적 대인 관계가 가족에서 사회로 확장되면서 서열 의식이 분명한 사회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이런 서열 의식은 한국어의 높임말이나 복잡한 호칭어에서도 잘 드러납니다. 먼저 높임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예문을 봐주십시오. 진지 드십시오. 진지 드세요. 밥 먹어요. 밥 먹어라와 같이 같은 의미를 가진 문장도 화자와 청자의 관계, 서열, 나이에 따라 다르게 사용됩니다. 진지 드십시오와 진지 드세요는 화자보다 나이가 많거나 서열이 높은 사람에게 사용할 수 있는 말입니다. 특히 진지 드십시오는 진지 드세요보다 격식적인 의미를 가져서 친밀하지 않은 사이에 더 자주 사용됩니다. 밥 먹어요는 화자와 나이와 서열이 비슷한 사람에게 쓸 수 있습니다. 반면 밥 먹어라는 화자보다 나이가 어리거나 서열이 낮은 사람에게 쓸 수 있습니다. 이는 대인관계를 상하의 서열 관계로 인식하는 유교 사상의 특징이 언어에 잘 반영된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호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호칭을 봐주십시오. 영어 엉클에 대응되는 한국어 표현은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외삼촌, 삼촌, 이모부, 고모부로 다양합니다. 이렇게 한국 사회에서 가족 관계에 따라 다양한 호칭으로 서로를 구분짓고 구별하는 것도 유교 사상과 관련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자가 결혼하면 시부모는 며느리를 새아가라고 부릅니다. 반면 남편의 남동생은 형수님이라고 하며 남편의 여동생은 새언니라고 부르는 등 같은 사람이 다양한 호칭으로 불리게 됩니다.
결혼한 여자가 시댁 식구들을 부르는 호칭도 복잡해서 적절한 호칭을 몰라 당황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이러한 호칭은 서로의 관계와 서열을 확인하는 것이므로 다양한 호칭의 발달도 상하의 서열 관계를 반영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을 통해 유교 사상은 한국어의 바탕을 이루어 한국인의 언어 생활과 의식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좀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유교 사상에 대해 꼭 알아야 한다고 외국인 친구들에게 조언해주고 싶습니다. 제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미국과 소련은 초강대국으로 부상하게 되었다. 그리고 세계는 미국 중심의 자유민주주의 진영과 소련 중심의 공산주의 진영으로 나뉘었다. 두 나라의 이데올로기 대립으로 20세기 냉전 체제가 형성되었고 한반도도 그 영향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다. 한국의 독립 직후 미국과 소련이 한반도를 38도선을 기준으로 나누어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한반도는 통일국가는 고사하고 이데올로기의 대결 장소로 전락하게 되었다. 한국전쟁은 이데올로기의 대립으로 일어난 전쟁이었다. 같은 민족끼리 서로 돕지는 못할 망정 전쟁으로 서로를 죽이는 일이 발생한 것이다. 3년간의 전쟁의 상처가 너무나 컸기 때문에 남북한 사이에 불신과 증오심이 깊어졌다. 그러나 최근에는 민족적 비극이 되풀이되어서는 안 된다는 반성의 목소리도 높아졌다. 서로에 대한 불신과 증오심을 없애고 새로운 평화의 이데올로기를 실현시키기 위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1. 냉전 체제와 남북한 정부 수립.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 질서는 미국 중심의 자유민주주의 진영과 소련 중심의 공산주의 진영으로 나뉘었다. 이데올로기의 대립으로 시작된 냉전 체제는 한반도에도 영향을 미쳐 한반도는 일본으로부터 독립한 이후에도 통일된 국가를 수립할 수 없었다. 위도 38도선을 기준으로 북쪽에는 소련군이, 남쪽에는 미국이 들어와 영향력을 행사했기 때문이다. 이후 김구와 같은 지도자들은 남북이 영원히 분단될 것을 우려하여 각각의 정부를 세우는 것을 반대했으나 냉전 체제라는 현실에 부딪혀 이를 실현시킬 수 없었다. 결국 1948년 남한에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대한민국 정부가, 북한에는 공산주의 체제의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수립되었다. 2. 한국전쟁. 한반도에 각각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주의 정부가 수립된 가운데 남북은 서로 다른 이념으로 인해 대립하게 되었다. 1950년 6월 25일 새벽, 전쟁으로 통일을 이루고자 했던 북한이 남한을 침략하면서 한국전쟁이 발발하였다. 남한은 갑자기 일어난 전쟁에 대비하지 못해 많은 전투에서 패배했고 부산을 제외한 거의 대부분의 지역을 잃었다. 한국은 유엔군의 도움을 요청했고 이후 다시 서울을 되찾았다. 그러나 북한을 지원하기 위해 참전한 중국으로 인해 또다시 밀고 밀리는 싸움이 계속되었다. 결국 1953년 7월이 되어서야 휴전협정이 맺어지게 되었다. 한국전쟁으로 450만 명이 넘는 사상자가 생겼으며 도로, 공장, 건물 등의 시설도 대부분 파괴되었다. 3. 국가보안법 제정. 이념 대립은 남한과 북한뿐만 아니라 남한 내에 있는 공산주의 세력을 찾아 처벌하는 데에도 영향을 미쳤다. 한국전쟁 전인 1948년에는 제주 4.3 사건이나 여수 순천 11구 사건과 같은 대규모 유혈 사태가 일어나기도 했다. 1948년 12월에 제정된 국가보안법은 이러한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국가의 안보를 위협하는 자들을 처벌하기 위한 명목으로 만들어져 몇 번의 개정을 거쳐 현재까지도 남아있다.
국가보안법에 대해 정치 사상범을 만들어내고 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으므로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과 남북한이 아직 휴전 상태이고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세력을 통제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4. 탈냉전 시대. 남북 관계는 1970년대에 이르러 조금씩 달라지는 모습을 보였다. 이때부터 남북한은 서로의 실체를 인정하고 대화와 교류를 시작했다. 1971년 대한적십자사는 북한 적십자사에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회담을 제의했고 1985년 최초의 이산가족 상봉이 이루어졌다. 1972년에는 외국의 간섭 없이 평화적인 방법으로 통일하겠다는 것을 약속한 7.4 남북공동성명이 서울과 평양에서 동시에 발표되었다. 이러한 탈냉전의 분위기 속에서 1988년 서울올림픽이 개최되었다. 서울올림픽에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와 사회주의 국가들이 동시에 참가했고 특히 소련과 동독이 참가한 마지막 올림픽으로 기록되었다. 이로써 서울올림픽은 탈냉전 시대를 열어간다는 상징적인 의미를 갖게 되었다. 이후 국제적으로 평화의 분위기가 고조되었고 1989년 미국과 소련 양국의 정상은 몰타에서 냉전의 종식을 선언했다. 한국도 서울올림픽 이후 사회주의 국가들과 수교를 맺게 되었다. 5. 평화를 위한 노력. 2000년 시드니 올림픽 개막식에서는 사상 처음으로 남북 선수단이 코리아라는 이름으로 공동 입장하면서 한반도의 평화에 대한 의지를 전 세계에 보여주었다. 또한 남북한은 그동안의 불신과 증오를 넘어 평화를 위한 신뢰를 쌓기 위해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다. 앞으로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들이 많고 여러 난제들이 남아있지만 이념을 뛰어넘어 평화를 염원하는 마음만큼은 변하지 않을 것이다.